그럼 다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가로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김가로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미혼모자 지원 네트워크와 인트리에 저희 부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에서도 미혼모나 미혼부를 만나기도 하고 단체와 시설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래도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싱글맘의 날 거리 행진을 추진하시기도 했고 여러 매체 보도도 됐는데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미혼모, 한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사전에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와 저희 직원들이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발표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이혼 기록이 있어서 미혼모 시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미혼모 부자 거점 기관에서 예산이 연말에 부족해서 지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거리가 좀 멀다는 점, 이런 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혼모 부자 거점 기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연말에 예산이 부족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이 다소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연말에는 긴급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확대하는 게 근본적인 방안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이제 지자체 간 예산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정산을 통해서 부족한 지역에 남는 지역으로도 예산을 당겨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서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혼모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 미혼모 시설의 입소 대상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는 여성의 어려움을 특히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 사별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모자 가족 복지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표하신 사례와 같이 지역에 따라서 모자 시설의 정원이 차서 입소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설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네 번째 사례와도 관련된 사항이라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은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 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주택 공급할 때 우선 공급 또는 선순위 입주 대상자로 한부모 가족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그동안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에는 한부모 가족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임대하는 단기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대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도화가 없었는데요. 올해 2월에 일반 임대주택의 한부모 가족을 위한 특별 공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걸 입법 예고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작년 6월에는 세대주 요건을 삭제해서 부모의 집에 살고 있는 한부모도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한부모 가족이 조금 더 많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부모 가족과 미혼모 가족들은 임대보증금이 부족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례가 실제로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13년도에 민간협력사업으로 처음 시작했고 작년에 국비 지원을 시작했는데 57호를 지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국비 지원 44호, 민간협력 30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한호 늘리는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자께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 아이돌봄 선생님이 부족해서 대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도록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당장 선생님이 없는 경우는 우선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이돌봄 선생님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방침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이돌봄이 선생님의 처우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봄 선생님이 조금 부족하고 그걸 확대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이는 가정 내 1대1 개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한 아이돌봄이가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가정 내 돌봄이라는 사업 취지와 아동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겁니다. 만약에 한 아이돌봄이가 여러 가정의 아동을 보게 되면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가정어린이집과 유사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다시 다른 시설이나 자격 규정을 갖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그런 제도적인 어려움이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발표자께서는 원가정보호를 중심에 둔 대한양육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양보다는 원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에서도 미혼모들이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정 위탁 아동에 비해 엄청 낮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지원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게 가장 커다란 기준입니다. 미혼모든 우리나라 국민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든 미혼모도 소득 기준이 낮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게 되는데 위탁 아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입양 아동 같은 경우는 아이 혼자 소득을 책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지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관련된 그 정도의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100%를 넘어가는 미혼모 또한 생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아동양육비를 저희가 최저 생계비 130%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많이 작습니다.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작년에 7만 원이던 거를 저희가 올해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든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는 고등학생 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우리 부에서 하는 것 말고도 가수요금 감면, 여행 바우처 등을 여러 부처가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저희 부도 스스로 노력을 하겠고 다른 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들이 생계, 자녀 돌봄, 가사 등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고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해 주신 분들이 질의하시거나 의문을 가지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성의 있게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당장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조금만 더 앞당겨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김경호 사무관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의 김경호 사무관입니다. 싱글맘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 행사에 저희 부를 참석을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는 지금 좀 전에 토론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의 내용 중에 임신 출산 의료 지원 관련 내용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른 아동보호 체계 개편에 관련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 건강보험료가 납부가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의료 지원을 못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의료 보장 제도가 일반 그 건강보험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초생활 수급 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직장 생활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비 의료 혜택,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는 일정 부분의 자기 그 본인 부담금을 이제 지불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의료 수급의 경우는 그 의료 급여의 경우는 그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소득 활동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또는 뭐 의료급여 제도에 의해서 의료 서비스를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큰 체계 하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신 것 같은데,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계속 못 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된 아마 그 지원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기 어려우시면 의료급여로 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되게 이제 그 건강보험을 일반 가입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의료급여로 지원을 받을 것이냐는 이제 선택을 할 때, 이제 의료급여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낙인이나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이제 꺼려 하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좀 없으셔가지고 힘드실 때는 의료급여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과거에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의료급여 제도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일반 가입자, 일반 보험 가입자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이제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는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 그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 정도의 급여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자기 수준에,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급여를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를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가정 양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의 한 과제로 지금 이제 중요한 핵심 과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세부 어떤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은 그 1차, 2차를 거쳐서 이제 2016년부터는 3차 기본계획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그 기본계획 안에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어떤 일가정 양립 대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뭐 어떤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미혼모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더 어떤 그 미혼모 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정책 아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또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어느 정도 나왔고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심의 의결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도 할 거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각 지자체의 시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실제 그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는 그 프로세스를 밟아 나갈 예정인데요.
그 아동정책 기본계획 안에는 다양한 그 아동 그 복지를 위한 그 과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아동정책 기본계획 안 중에 혹시 이날 행사의 컨셉과 좀 유사한 어떤 내용의 과제가 있는지 봤더니 아직 이제 이게 발표가 안 된 거라서 뭐 이게 꼭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가 검토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동이 태어난 환경이나 아니면 그 부모의 신분 또는 종교 뭐 여기는 당연히 이제 미혼모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출생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을 저희가 지금 아동정책 기본계획 안에 포함해서 2017년 정도에 그 법을 제정하는 그런 그 과제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그 컨퍼런스에서 나온 얘기들과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 중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우리 아동복지 정책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아동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 아동복지 정책뿐만 아니고 이제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아동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도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현상 때문에 아동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양육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아동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이나 아니면 아동 보호 체계 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 저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정책 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관련 단체나 기관이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좀 청취하시고 또 반영해 주시고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김영옥 연구위원님의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토론문을 준비했는데요. 이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30년 정도 전에 그 네덜란드에 잠깐 유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모임에 갔더니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온 줄 알고 그 네덜란드 한 분이 되게 반갑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한국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낯설어하고 그런다. 그래서 네가 가서 만나서 한국말을 좀 해주면 좀 애가 위로가 되고 그러지 않겠냐 이런 제의를 해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입양하는 한 가족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입양한 자녀들을 보면서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들도 많았지만 워낙 문화가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입양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큰 거를 어설프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해외 입양은 좀 금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30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자료 75페이지를 보시면 입양 아동 수가 지난 10년간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입양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일단 이렇게 보면은 입양은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만큼 싱글맘이 직접 키우는 것이 아닐까, 그걸 보여주는 통계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토론회에서 아까 증언해 주신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그 혼자 키우면서 겪는 그 어려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가 있으면서 기르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저출산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고 있는 상황인데 배우자도 없고 관련되는 친족 자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싱글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는 오늘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이제 제한이 잇따르고 지금 또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문화적 차원에서 좀 이렇게 두 가지 점만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은 아까 그 각종 사례를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새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촘촘하게 그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러한 그 조건들을 만들어서 그거에서 벗어나면 이제 나가야 되고 아까 그 미혼모 시설에서 거주할 때는 취업하면 안 돼야 되고 취업하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취업 패키지 같은 것도 거기에 이제 그 수혜를 받게 되면 의료 수급이 1종에서 2종으로 내려가고 또 아까 또 미혼모 거점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었는데 이혼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러한 그 레귤레이션이 왜 생겼을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자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눌러붙어서 정부 예산을 갉아먹을까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아마 조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신뢰 사회가 저는 형성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경직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이 좀 통용될 수 있는 우리가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미혼모라는 용어에 붙어 있는 우리의 어떤 그 낙인 효과를 아까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아니 미혼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혼해서 아이 기르는 건 문제가 없고 결혼 안 하고 아이 기르는 건 문제가 되는 건가? 이게 무슨 구조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성 미혼 여성의 용어도 결혼을 못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비혼 여성 남성이라는 용어를 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용어 같은 거는 그러면은 지금 그 미혼모에 대한 붙은 거는 여전히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든지 문화적인 아버지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적법성을 주는 그래서 없는 것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어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는 북의 사회의 어떤 흔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바꾸든지 그런 그 문화적인 그런 운동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일가정 양립 쪽으로 취업 여성들의 그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는데 지금 쭉 들으니까요. 지금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금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근로 의욕을 줘서 일을 하게 하나라는 게 굉장히 숙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정부의 어떠한 기초수급이나 이러한 지원보다는 내 힘으로 벌어서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그 근로의욕이 많은 그러한 분들을 지원하지 못하는가. 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고용노동부가 안 오셨어요. 그래서 고용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오셔서 들어야 되는데 아까 그 각종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일자리가 필요하냐. 첫 번째 그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같은 걸 줄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아까 사례 들은 것처럼 편의점 같은 데는 굉장히 영세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출산 전에 해고를 당하셨지만 출산 때까지 있더라도
그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좀 중견기업 같은 대기업에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의 근무가 없는 사업장이어야 되고, 아까 회계법인에서 얘기하시는 부분 시간의 근무가 굉장히 있어서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이분들이 취업 여성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뭐 4시간 일하는데 1시간 가까이 출근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일하는 곳에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 사업장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갖출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또한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부의 고용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의 사회적 책임으로도 이걸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토론문 중에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일가정 양립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싱글맘들에게 논외의 문제가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자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전환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또 좋은 그 이제 아이디어도 주셨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실현하려고 할 때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제도적인 장벽이 너무 많아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정리가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소라미 변호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토론문은 별첨 자료로 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 발표자 토론자분들께서 많이 지적해주고 계시듯이 최근 복지부 입양 통계에서도 보면 여전히 입양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미혼모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현실은 국제 인권 기준뿐만 아니라 국내 인권적인 감수성에서도 사실 반한다라는 거를 당연히 반하고 있고요. 이제 2011년에 입양 특례법을 개정할 당시에 사실 입양인 그 단체와 양육 미혼모 단체에서 가장 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원가정 양육의 원칙을 실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법에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했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조문 하나가 들어갔던 내용이 이제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 부모가 사전에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원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 상담을 이제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문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조문 하나로 그 현실을 바꾸기엔 정말 터무니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는 원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 상담을 받더라도 그 지원 내용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식적으로는 그 사정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을 입양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입양과 관련된 업무와 미혼모 시설을 입양기관이 이제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저희가 개정했던 문제 취지와 유사하게 이 사전 상담의 원칙이 과연 입양 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사전 상담 기관을 지자체나 어떤 정부 기관으로 좀 바꾸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그 지자체 그 아동복지, 이 입양복지법을 전담하는 공무원조차 없는 현실인 점하고, 또 법 개정을 최대한 현실화하는 데에는 관련된 인력이나 비용이나 이런 걸 최소화해야 법 개정이 또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입양기관이 그 사전상담 업무를 가져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주 당장 그런 법부터 좀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원가정 양육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입양법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서서 이제 많이 검토해 주셨듯이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이가,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뭐 절차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나 뭐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되어 있고, 사실은 원가정 양육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사실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적 가정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원가정 양육의 내용이 충분히 담긴 근본적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입양특례법 개정하면서 사실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 기록을 제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예전에 비밀 입양이 이제 불가능해졌던 것이 많이 논란이 되면서, 마치 이제 미혼모의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와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가 충돌하는 것처럼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서 그걸 비밀 입양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보다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미혼모들이 원치 않는 출산 사실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책 개선 방향을 계속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일부 증명 제도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제목에 뭐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제목에 일부 증명서라는 게 표기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증명서가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완전한 기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또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기록엔 뭐가 있지? 이제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킴으로 인해서 사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을 최소화하자라는 취지의 입법 목적을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남윤인순 의원님 통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던 내용에는 일부 증명 제도가 아니라 기본 증명과 전무 증명 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그리고 따로 우리가 특별히 일부 증명 주세요, 기초 증명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발급기관에서 당연히 그냥 기초증명서 발행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전부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가 특별히 전부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하고 요청했을 때만 동사무소에서 전부 증명서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내용을 담아서 국회 발의를 했는데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전히 이제 미혼모들이 채용 과정에서나 그런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좀 더 추가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좀 추가한 내용은 오늘의 컨퍼런스 주제가 이제 양육의 사각지대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 다 아직 그 발표자분들이 발표한 내용에 포괄되지 않은 내용 중에 이주 여성 미혼모 문제와 이주 아동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이주 여성 미혼모를 위한 무자 지원 시설을 설립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 이유는 싱글맘이 이주 여성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 체계가 없기 때문이고, 또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이 지금 아동복지법상의 보호 체계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도 이번에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법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 이주 여성 얘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거나 사별한 결혼 이주 여성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포섭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거예요. 전제가 한국인과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인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한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야 해요. 이 여성들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국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이혼한 경우, 이 정도가 지금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주 여성이라는 얘기인데, 그 이외에 이주 여성 싱글맘이 다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 아이가 아닌 경우, 또는 아이를 낳기 전에 한국인과 사이에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 출산하는 과정에 대한 또 지원은 받지 못한다는 거고, 사실 여러 가지 단계적인 공백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배제되고 있는 건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이주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시설, 고아원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받고 싶어도 그러니까 부모가한테 버림받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국 국적이 아닌 아이들. 그 아이들이 시설에서 받아주고 싶어도 그 시설에서 아이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하려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으로서 이걸 신고를 해서 수급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아이를 받고 싶어도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그런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입양 절차, 가정 위탁 절차 이 모든 과정에서 외국 국적인 것이 확인되는 아이들은 현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황인데 굉장히 법 제정이 되기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법이 아니더라도 역시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아이만이라도 국적 불문하고 우리가 당장 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아동복지법상의 보호 체계를 포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은 없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법과 제도는 우리에게 멀고 관습과 관행은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법과 제도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그 삶이 담긴 법과 제도로 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임세희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싱글맘미 날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미혼모, 미혼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임지려는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국가가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 복지 정책이 잔여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의 인권, 부모의 권리, 양육의 권리보다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데 중심이 있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낙인과 배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 너무 멀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들었던 생각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적 보호를 중심에 둔 대한 양육 체계 개선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를 추가적으로 국가는 부모가 양육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 조항이 추가되어야 하며 역시 그 내용도 의료, 교육, 주거든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보건복지부에서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17년은 약간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전달 체계를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공공부조 전달 체계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에 있어서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더불어 명칭의 변경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것이 저는 좀 듣기에 약간 거북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한부모 가족들이 위한 프로그램들이 부족하고요. 한부모 지원을 위한 거점 센터로서 또 지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근데 한부모 지원은요.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미혼모부를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결합해서 확장시키면서 명칭의 변경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미혼모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부모 가족지원의 지원을 받지만 아동이 태어난 이후부터 한부모가 됩니다. 근데 미혼모부 같은 경우에는 태아기 때부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기 때문에 미혼모부 같은 경우는 태아기 때부터의 지원을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와 같이 입소할 시설의 부재는 참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안정돼야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사회적 자본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부자 시설도 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임대주택 지원도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설이 확장이 필요하고요. 시설도 현재
입소 기간 3년이고 추가적 연장 2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거비를 생각했을 때 5년의 기간만으로는 아이를 키우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주 기간의 연장과 함께 시설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의료급여를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말씀은 전 약간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의료급여는 소득이 낮을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는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현재 하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더 낮은 직종을 구하라는 말인데 그것은 경력 단절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경력 단절이 있게 되면 나중에 자립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한테만 주는 고운만 카드를 전체 출산 예정이 증명된 모든 가구에게 미혼모부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 기간을 통해서 70만 원 이하의 병원비의 양육용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운만 형태가 아니라 거래 병원에 또는 구입 대상처의 계좌 입금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내가 미혼모부 내지는 이런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고요. 낙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을 우려해서 고운만 카드를 만들었다면은 출산이라는 욕구만을 중심으로 전 계층에게 고운만 카드와 같은 형태로 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이 만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의료비 많이 들고 또 그 당시에 의료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이 발달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나라에서 만 6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만 6세 미만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지불 없이 어떤 결혼 여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거 형태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서포티브 하우징 포 패밀리라고 가족이 있으면서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들을 위한 지원주택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저렴하고 적절한 주거, 가격이 싸면서도 빛이 들어오고 아이가 살 수 있는 안정된 편안한 공간이 있는 저렴하고 적절한 주거에서 사례관리자와 함께 여러 가구가 같이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룹홈 형태일 수도 있고 독립된 주거 공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관리자가 혼자 살고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가족에게 보형이라든가 교육, 아동 양육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연결해주고 동시에 주거 안정도 해주면서 주거를 또 장기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된 형태인데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예산으로 그것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지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는 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원 주택의 형태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는 확대 강화되어야 되고 또 야간 돌봄이 장기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야간 돌봄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해주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보편적 출생 등록을 전환 필요하고 말씀하신 이런 법이 서둘러 국회에 통과가 되기를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친부의 출생 등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 기관에서 친부가 친생자 확인을 위한 어떤 병원 친자 확인 소송을 하는 그 친자 검사비를 실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미혼모부 내지는 한부모를 위한 어떤 제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있는 제도들이라도 최소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생 등록이 보편적으로 된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소송의 형태로 물론 4개월로 기간을 압축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한다면은 그 4개월 기간 동안에 아이는 붕 뜬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자 검사를 실시하는 친부 같은 경우에는 출생 등록이 된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예비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엄마들이 힘을 내야 아이들이 웃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정말 엄마들이 힘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그 성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에 그 나오셔서 발표해주신 발제자분들과 또 토론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주신 여러 참석자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토론회는 제 맡은 부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